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법칙, 관계의 품격입니다. 지은이는 오노코로 신페이, 옮기는 유나현,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것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다음 3가지를 관계성의 3대 요인으로 꼽는다. 1. 만나는 빈도. 2. 주고받는 말. 3. 태도. 말 이외의 몸짓 언어. 바꿔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힌트도 이 3가지를 조절하는 데에 있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이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도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다. 바운더리라는 개념은 인간관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열쇠다. 그렇다면 먼저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정의해보자. 바운더리,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선. 바운더리의 정의를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그 심층적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인간관계에서의 바운더리, 즉 경계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쉽게 모호해진다. 경계선이 모호해지면 상대와 나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비유하자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지대와 같다. 인간관계에서 힘의 균형은 상하관계나 권력, 경제력, 지위, 그리고 성격의 강압성에 좌우된다. 그걸 가시화한다면 분명 자기력 같은 힘이 줄다리기 하는 듯한 모습일 것이다. 이 바운더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부부 사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남편이 벗어서 던져둔 옷이나 속옷을 아내가 치운다. 남편이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을 아내가 정리한다. 가사를 분담하지 않고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이처럼 금세 힘의 상하 관계가 형성돼 버린다. 물론 양자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나 한쪽이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바운더리 오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려면 부부건 부모 자식이건 친구건 간에 이것은 내가 할 일, 저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즉, 각 개인과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한 부부의 예를 살펴보자. 아내는 남편이 옷과 양말을 항상 소파나 침대에 벗어 던져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매일 남편의 옷을 주워 옷장이나 빨래 바구니에 가져다 넣는다. 벗은 속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른다. 남편은 마지못해 응했고 그래도 며칠 동안은 약속을 지키는 듯 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아내는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아요 라며 그런 남편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번에 제대로 선을 긋는 것이다. 신경 쓰이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다. 대체로 이런 유형의 남편은
자각 없이 바운더리 오버를 저지른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남편의 성장 과정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바운더리가 불분명했던 것이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다. 벗은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먼저 이것을 규율화해서 공유하고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고착화된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는 남편 대신 아내가 책임 범위 밖의 일을 해버리면 남편은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한다. 아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뇌 속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당연시하게 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떠넘기는 습관은 생각보다 뿌리 깊다. 품격이 커지는 말투와 몸짓의 기술. 5가지 메시지 존.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의미가 발생하는 영역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전달하는 의미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머리 부분인 아이존, 고개, 팔, 손 부분인 암존, 가슴 부분인 셀프존, 배 부분인 필링존, 다리 부분인 레그존이다. 그렇다면 각 부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상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메시지존 머리. 첫 번째는 머리다. 얼굴을 포함한 두부 전체를 말한다. 눈은 입만큼 말을 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눈은 특히 많은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머리 전체를 여기서는 아이존이라고 부른다. 물론 얼굴의 다른 부분에도 감정이 드러난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표정이 상당히 밝아진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과 입꼬리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인지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존, 고개, 팔, 손. 다음 메시지존은 고개와 팔과 손이다. 고개는 위아래로 끄덕이느냐 좌우로 흔드느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또 고개를 갸웃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문이나 반대 의사를 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 중간중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된다. 만약 이때 어떤 말에 공감이 안 갈 경우 끄덕이는 걸 잠시 멈춘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방금 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다. 서로가 별다른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대화의 흐름은 이전과는 다르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만큼 고개의 사용은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다. 우수한 강사는 손을 잘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 몸짓과 손짓에는 언어 이상의 전달력이 있다는 뜻으로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손과 팔을 사용하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암존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메시지존, 가슴. 이어서 살펴볼 메시지 존은 가슴이다.
심장과 폐가 들어있는 흉부는 신체적으로 나 자신을 살게 하는 곳, 즉 셀프존이다.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몸을 뒤로 젖혀 가슴을 내밀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 몸을 앞으로 수그려 가슴을 집어넣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는 팔짱을 낀다. 심장과 폐가 있는 중요한 영역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팔을 가슴 앞에 교차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메시지존 배. 다음 메시지존은 배다. 복부에서는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흡수하지 않을 것도 결정한다. 이렇게 호불호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필링존이라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배에 탈이 나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셀프존과는 다르게 필링존은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위다. 사무라이가 할복하는 것은 예로부터 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배심이 좋다고 한다. 다섯 번째 메시지존 다리. 마지막은 다리 레그존이다. 다리는 무의식 중에 다양한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부위이다. 상담을 하기 위해 상대를 관찰할 때 나는 다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본다. 다리는 골반부터 시작하는데 골반 부분에는 어린 시절의 마음이 남아있다. 그리고 발목, 발끝으로 갈수록 성장한 어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다리의 시작점으로 갈수록 어린 시절의 자아가, 끝부분으로 갈수록 어른 시절의 자아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성장한 어른의 자아가 다리 전체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자아가 우세함으로 동심이 살아있다고 본다. 걸음걸이로도 아이 같은 성격의 사람인지 어른스러운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대처하는 법. 감정 전염에서 도망치려면 사람의 감정에는 감염력이 있다. 이는 심리학 실험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무엇보다 그 점을 인지하고 다음 이야기를 읽자. 감정은 전염된다. 동일하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한 학생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은 매우 짜증스럽고 화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고 B그룹은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냈다. 아드레날린의 작용에 의해 두 그룹 모두 긴장, 발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손발 떨림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A그룹 학생들은 자신이 예민하게 날이 선 분위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반면 B그룹 학생들은 자신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미국 심리학자 스탠리 샥터는 이 실험으로 감정은 환경이나 주위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말은 즉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에 서서히 감염된다는 뜻이다. 감정은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바운더리가 불분명하면 원래는 상대방의 것이었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나에게로 넘어온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상대의 감정이 내게 전이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품격 있는 관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에 의한 감정 감염을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지랖 넓은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비아냥대는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뭐든지 경쟁하려는 사람,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 짜증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경쟁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해.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 은근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작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가로채는 사람, 뭐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이들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런 경쟁심이 발현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친구 몇 명이서 점심을 먹으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군가 여름휴가 때 하와이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마자 말을 가로채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아, 하와이. 나도 여러 번 갔다 왔어. 거긴 너무 많이 가봐서 올해는 세부에 갈 생각이야. 경쟁심 강한 사람 분석. 나도, 나는, 내 경우는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나 증후군에 걸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항상 1등이 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성격으로 한 사람과 경쟁하려고 한다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는 부류다. 한편 특정한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영역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경쟁심 강한 사람 대처법. 전자인 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도저히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하찮음을 깨닫고 겸허함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작가 등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만약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제의 중심에 놓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당신에게 경쟁심을 품고 사사건건 끼어드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당신이 타깃이다. 즉, 당신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계하거나 밀어내기보다는 둘이서 천천히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의 꿈과 이상,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주면 의외로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목표로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향하는 바를 상대에게 알려줘서 타깃을 바꾸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하면 더는 당신과 경쟁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품격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비결.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 혹은 내키지 않는 만남에서 오는 어색함은 불만의 원인이 된다. 이때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당신의 생활은 점점 이런 스트레스로 가득 찬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남의 탓을 하며 보내게 된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시각화해보자. 그 다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내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필요한 나만의 규칙이 만들어진다. 남는 인연, 떠나는 인연, 감별법. 이쯤에서 관점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 즉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최소 몇 명일까? 상당히 과감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과연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물론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된 후를 비교해보면 필요한 사람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중간에 있는 학창시절, 막 취직했을 무렵, 혹은 결혼 전후를 비교해봐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향후 10년 정도의 범위라면 과연 몇 명과 교류할까? 이것은 직업이나 가정 환경, 사는 지역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의 뇌 용량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150명에서 160명 사이가 평균이라고 한다. 이를 덤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곧바로 이름과 얼굴을 매치할 수 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식사도 하는 관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인당 평균 150명 정도라는 뜻이다. 이것을 많다고 봐야 할까, 적다고 봐야 할까?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1000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평소 몇 명 정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지 돌이켜보자. 페이스북이나 라인 등 SNS를 통한 연락을 포함해도 생각보다 적은 숫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150명을 토대로 각각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가까이 오고 얕아진 사람은 멀어진다. 관계가 얕아진 사람이 150에서 160명의 테두리에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인간관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16명은 누구? 편안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지금까지 흐리멍덩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머릿속 관계 구도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먼저 시각화, 언어화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150에서 160명을 바로 종이에 적기는 어려우므로 그 10분의 1인 16명부터 시도해보자. 살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은 16명을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종이에 써내려가면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 상당히 혹독한 작업이지만 반드시 16명을 써보도록 하자. 당신이 무인도에 16명밖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남편이나 엄마라고 적지 말고 각자의 이름을 써야 한다. 현재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종이에 적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관계 경계선이 드러난다. 평소에는 이런 것을 의식할 일이 없다. 별다른 의식 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통해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